깊고 깊은 밤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까만 벨벳 천이라도 뒤집어 쓴 듯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도시의 소음도 사람들의 분주함도 닿지 않는 숲의 심장부에는 오직 밤의 주인들만이 내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귀뚜라미들이 저마다의 악기로 연주하는 풀벌레 교향곡, 이따금씩 부엉이가 나지막이 제 존재를 알리는 헛기침 소리, 그리고 바람이 소나무 숲을 지날 때마다 싸아 하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잎사귀들의 속삭임, 이 모든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거대한 자장가처럼 숲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숲속, 마치 오래된 동화책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작은 오두막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두막의 꼭대기, 조그만 다락방 창문으로는 희미하지만 따뜻한 등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그 빛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 잃은 나그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등대처럼 외롭지만 단단하게 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온기가 되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밤의 바느질 소리가 당신의 마음에 위로가 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이 고요한 숲속 다락방의 단골 손님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모든 밤이 평온하기를 바라며 이제 그 재단사의 이야기 속으로 조용히 들어가 봅니다. 빛의 주인은 이수연이라는 이름의 여인이었습니다. 한때는 왕이 입는 용포를 지을 만큼 뛰어난 솜씨를 자랑하던 궁의 수석 침선장이었지만 이제는 세상의 눈을 피해 이 깊은 숲속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이름 없는 재단사일 뿐이었죠. 수연은 익숙한 손길로 등잔의 심지를 돋우고 불을 밝혔습니다. 타닥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피어오른 불꽃이 그녀의 다락방을 부드러운 호박색으로 물들였습니다. 방 안은 온통 그녀의 손길이 닿은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한쪽 벽에는 크기와 색깔별로 곱게 정리된 실타래들이 무지개처럼 걸려 있었고 그 아래 작업대 위에는 길이 든 가위와 골무, 자, 그리고 아직 주인을 만나지 못한 채 고이 접힌 옷감들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그녀의 오랜 친구인 낡은 물레가 묵묵히 서 있었죠. 공기 중에는 눅눅한 흙냄새와 짙은 쏠향, 그리고 잘 마른 옷감에서 나는 옅은 햇살 냄새가 뒤섞여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향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작은 화로에 찬물을 올렸습니다. 곧이어 보글보글하고 물 끓는 소리가 다락방의 고요함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잘 말린 국화 몇 송이를 찻잔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하얀 꽃잎이 찻잔 속에서 나비처럼 피어오르며 은은한 향기를 피어올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자 따스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마음속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후, 그녀는 하얀 입김이 섞인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눈을 감자 소란스러운 궁의 모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비단이 스치는 소리, 분주하게 오가는 궁녀들의 발소리,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날카로운 목소리들. 그 기억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을 서늘하게 만드는 가시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죠.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은 창밖의 밤하늘이었습니다. 나뭇가지들 사이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마치 잘 깎은 흑요석 위에 은가루라도 뿌려놓은 듯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작업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늘 그녀가 할 일은 낡아서 해진 아이의 저고리를 깁는 것이었습니다. 낮에 마을의 가난한 안악이 조심스럽게 건네고 간 옷이었죠. 팔꿈치 부분은 닳아서 구멍이 나기 직전이었고 옷고름도 너덜너덜했습니다. 수연은 옷과 비슷한 색의 천조각을 찾아 조심스럽게 덧대고 가장 튼튼해 보이는 실을 골라 바늘에 꿰었습니다. 사각, 사각, 바늘이 천을 통과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한 땀 한 땀, 그녀는 단순히 옷을 깁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옷을 입을 아이의 작은 어깨가 시리지 않기를, 이 옷을 입고 뛰어놀 아이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정성껏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녀의 바느질은
하나의 기도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어느새 팔꿈치 부분의 구멍은 예쁜 꽃 모양의 자수로 다시 태어났고 낡은 옷고름은 튼튼하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수연은 완성된 저고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낡은 옷이지만 이제는 전보다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옷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소리 없이 흘러 등잔의 기름이 거의 다 타들어갈 때쯤이었습니다. 수연은 작업을 마치고 남은 차를 마시며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까보다 달이 조금 더 높이 떠올라 은은한 달빛이 숲의 윤곽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삶이 이 밤의 바느질과 참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버려져 조각나고 해진 삶이었지만 스스로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깁고 나니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을 지니게 된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만들던 궁에서의 삶보다 이렇게 달빛 아래서 누군가의 낡은 옷에 온기를 불어넣는 지금의 삶이 훨씬 더 평온하고 충만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락방의 불빛은 여전히 밤의 숲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불빛 아래 한 여인이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고 오직 바늘과 실에 집중하며 자신의 마음과 세상의 상처를 조용히 꿰매고 있었습니다. 귀뚜라미 소리는 점점 더 깊어지고 바람은 더욱 부드러운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깊은 숲속 재단사의 밤은 그렇게 평화롭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이 밝았습니다. 온 숲이 은가루를 뿌린 듯 환했고 나뭇잎들은 저마다 달빛을 머금어 은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막 아이의 저고리를 다 기워놓고 잠시 지친 눈을 쉬게 하려 창가에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한 폭의 수묵화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에 와닿는 감촉이 상쾌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연의 시선이 창틀의 한 구석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달빛이 빚어낸 그림자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고 은빛으로 빛나는 생명체였습니다. 거미였습니다. 보통의 거미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몸 전체가 마치 녹인 은을 그대로 굳혀놓은 듯 영롱한 빛을 띠고 있었고 8개의 다리는 섬세하게 세공된 은침처럼 가늘고 우아했습니다. 그 거미는 아주 느리고 기품 있는 동작으로 창틀과 나뭇가지를 오가며 거미줄을 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거미가 뽑아내는 줄은 평범한 거미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밤하늘에 쏟아지는 달빛을 한 올 한 올 엮어서 만든 실 같았습니다. 투명하면서도 은은한 빛을 머금은 그 실은 거미가 움직일 때마다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예시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주 깊은 산속에는 달빛을 먹고 사는 신령한 거미가 사는데 그 거미가 잡는 실은 세상의 어떤 비단보다도 곱고 그 실로 옷을 지어 입으면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수연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저 어린아이를 잠재우기 위한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지금 자신의 눈앞에 그 이야기 속 주인공이 나타난 것입니다. 수연은 두려움 대신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거미는 그녀의 움직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오랜 세월 한 길만을 걸어온 장인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한 오래실을 뽑아낼 때의 신중함, 거미줄의 간격을 맞추는 정확함, 그리고 완성된 거미줄의 완벽한 균형미, 그 모든 것이 수연에게는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거미는 마침내 창틀 한가운데에 완벽한 원형의 거미줄을 완성했습니다. 마치 은실로 짠 레이스 같기도 하고 밤하늘의 성운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달빛이 거미줄에 내려앉아 수만 개의 작은 보석들이 밝힌 것처럼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수연은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궁에서 보았던 그 어떤 화려한 자수나 보석 장식도
이토록 순수하고 완벽한 아름다움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교가 아닌 자연과 시간이 빚어낸 순수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거미는 완성된 거미줄의 한가운데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수연을 바라보는 듯 아주 오랫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 또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고요함 속에서 깊은 교감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궁에서 쫓겨나 이 깊은 숲속으로 숨어든 이후 그녀는 단 한 번도 진정한 아름다움을 마주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그녀가 매일 마주했던 것은 생존을 위한 노동과 쓰라린 과거의 기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작은 거미는 그녀에게 잊고 있던 아름다움의 본질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화려함이나 값비싼 재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토록 고요한 밤의 달빛 속에도 이름 없는 작은 생명체의 경이로운 몸짓 속에도 존재한다는 것을요. 수연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작은 벗이여. 거미는 대답 대신 아주 천천히 앞다리 하나를 들어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마치 그녀의 인사를 알아듣고 화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은빛 거미는 수연의 다락방 창가에 살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밤이 되어 달이 떠오르면 어김없이 나타나 달빛으로 실을 잡고 거미줄을 보수했습니다. 수연은 매일 밤 거미를 위해 창가에 맑은 이슬을 한 방울 떠다 놓았고 거미는 그 이슬을 마시고 더욱 영롱한 빛의 실을 뽑아냈습니다. 수연의 밤바느질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바늘을 움직일 때마다 창밖에서는 은빛거미가 고요히 실을 잡고 있었습니다. 사각사각 하는 바느질 소리와 거미가 움직이는 소리 없는 소리가 어우러져 다락방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작업실이 되었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바느질이 그리고 거미의 직조가 이 깊은 밤의 고요함과 아름다움을 지키는 하나의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달빛을 잡는 신비로운 손님은 그렇게 상처 입은 재단사의 삶에 조용히 스며들어와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은빛거미가 수연의 다락방에 깃든 지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소리 없이 바뀌어 밤 공기는 제법 서늘한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이제 밤마다 창가에 나타나는 작은 친구를 기다리는 것이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거미를 월광이라 이름 붙여주었습니다. 달빛으로 실을 잡는 아이라는 뜻이었죠. 어느 보름달이 유난히 밝게 빛나던 밤이었습니다. 월광은 평소보다 훨씬 더 분주하게 움직이며 거미줄을 쳤습니다. 그 거미줄은 마치 온 하늘의 달빛을 다 끌어모은 듯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수연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넋을 잃은 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월광이 거미줄 한가운데서 실 한 가닥을 뽑아내더니 그것을 창틀한 수연의 작업대 위로 조용히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 실은 다른 거미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훨씬 더 굵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스스로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그 실을 집어 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은 차갑고 매끄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 같기도 하고 어릴 적 덮고 자던 명주 이불의 감촉 같기도 했습니다. 월광은 그런 수연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이내 8개의 다리를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마치 어떤 춤사위 같기도 하고 수화서어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수연은 눈을 깜빡이지 않고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 집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월광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실이 아니야. 달빛과 새벽 이슬, 그리고 기다림의 마음으로 잡는 실이지.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월광의 춤을 따라 손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 동작은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월광은 수연이 자신의 뜻을 이해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수연은 난생 처음으로 해가 뜨기 전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월광이 알려준 대로 작은 사발을 들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풀잎과 나뭇잎에 내려앉은 새벽 이슬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 정신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이슬이 가장 영롱하게 맺힌 풀잎을 찾아다녔습니다. 이슬방울 하나하나가 마치 작은 달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슬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사발에 모았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사발에 이슬이 채워져 갈수록 그녀의 마음도 함께 맑게 정화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이 모두 이 새벽의 고요함 속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다락방으로 돌아온 수연은 이슬이 담긴 사발을 달빛이 가장 잘 드는 창가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달이 중천에 떠오르자 월광이 나타나 어김없이 실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오랜 친구인 낡은 물레를 작업대 한가운데로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월광의 춤사위를 떠올리며 새벽에 받아온 이슬에 손가락을 살짝 담갔습니다. 그리고는 허공에 떠있는 달빛을 향해 손을 뻗어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잡아채듯 부드럽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손끝에 정말로 무언가 잡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차갑고 부드러운 마치 비단실 같은 감촉이었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보이지 않는 실의 끝을 물레에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레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삐그덕, 삐그덕.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물레가 노래하듯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부터 물레에 감기는 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월광이 잤던 실과 똑같은 은빛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실이었습니다. 수연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 물레를 돌렸습니다. 새벽 이슬의 차가운 기운과 달빛의 따스한 온기가 그녀의 손끝을 통해 실로 전해졌습니다. 단순한 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밤의 정수와 새벽의 순수함, 그리고 수연의 간절한 마음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낸 생명의 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실은 점점 더 굵고 튼튼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더욱 영롱해졌습니다. 수연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물레 돌아가는 소리는 이제 그녀의 심장 박동 소리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창조의 기쁨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궁에서 왕의 옷을 지을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순수하고 경건한 희열이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수연은 마침내 물레를 멈추었습니다. 물레에는 탐스러운 은빛 실타래가 곱게 감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그 실타래를 들어 올렸습니다. 달빛을 머금은 실타래는 어두운 다락방 안에서도 스스로 빛을 발하며 주위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창밖의 월광은 어느새 자신의 일을 마치고 거미줄 한가운데서 만족스러운 듯 수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실타래를 가슴에 품고 월광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다, 나의 스승이여.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으마. 이것이 바로 월광사月광라 불리는 신비한 실의 탄생 비화이자 세상의 모든 상처를 꿰매는 재단사 이수연의 첫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이 실이 앞으로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실은 그녀 자신의 깊은 상처부터 먼저 꿰매어주고 있다는 것을요. 월광사를 얻게 된 후 수연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옷을 단순히 깁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달빛으로 실을 잡고 그 실로 옷의 해진 부분에 잡고 아름다운 술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녀의 손에서 탄생한 월광사 자수는 어두운 곳에서도 은은한 빛을 발했고 옷을 입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연이 고쳐준 옷을 달빛 옷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옷을 입으면 신기하게도 밤에 악몽을 꾸지 않고 마음의 근심이 사라진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 대신 감자나 옥수수 혹은 숲에서 주운 도토리를 한 아르망꼬와 그녀에게 낡은 옷을 맡겼습니다. 수연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지만 그들의 순수한 마음이 고마워 묵묵히 밤을 새워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고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잔뜩 찌푸려 있었습니다. 수연은 겨울을 나기 위해 땔감을 구하러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른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주 작고 애처로운 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덤불 아래에 작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직 솜털이 보송보송한 어린 새였습니다. 둥지에서 떨어지기라도 한 것인지 한쪽 날개가 꺾인 채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매서운 가을비가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망설이지 않고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작은 새를 감쌌습니다. 새는 너무 놀랐는지 잠시 버둥거렸지만 이내 수연의 따뜻한 체온에 안심한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땔감 바구니도 내버려둔 채 새를 품에 안고 서둘러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락방으로 올라온 수연은 부드러운 헝겊으로 상자를 만들어 새의 집을 마련해주고 으깬 곡식과 맑은 물을 곁에 놓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새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저 고통스러운 듯 가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꺾인 날개는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겠구나. 수연의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작업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지난밤 정성껏 자사놓은 월광사 실타래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가늘고 부드러운 실을 골라 작은 바늘에 꿰었습니다. 그녀는 상자 속의 작은 새를 조심스럽게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새는 약하게 저항했지만 이내 포기한 듯 몸을 맡겼습니다. 수연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아가야. 아프지 않게 해줄게. 조금만 참으렴. 그녀의 목소리에는 듣는 이를 편안하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새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떨림을 멈추고 얌전히 눈을 감았습니다. 수연은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꺾인 날개의 양쪽을 부드럽게 맞대고 마치 깁스를 하듯 월광사로 촘촘하게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고 섬세했습니다. 바늘이 들어갈 때마다 작은 새가 움찔거렸지만 신기하게도 고통스러운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월광사가 상처에 닿을 때마다 새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단순히 상처를 꿰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온 마음을 담아 새의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다시 하늘을 날 수 있기를, 따뜻한 봄날 친구들과 함께 노래할 수 있기를. 한 땀 한 땀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실을 통해 새의 상처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바느질을 하는 동안 수연은 궁에서 겪었던 억울함도 세상에 대한 원망도 모두 잊었습니다. 오직 눈앞의 작은 생명에 대한 연민과 사랑만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지막 한 땀을 뜨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가 꿰맨 실에서 눈부신 은빛 광채가 뿜어져 나오더니 새의 온몸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 빛은 마치 따스한 봄 햇살처럼 포근하고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난 뒤 새의 날개는 놀랍게도 완벽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상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꺾였던 날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멀쩡해 보였습니다. 새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날개를 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 푸드덕거렸습니다. 이내 자신의 날개가 완벽하게 나았다는 것을 깨달은 새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짹짹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수연이 평생 들어본 그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새는 수연의 손등에 고맙다는 듯 부리를 몇 번 부비더니
활짝 열린 창문을 통해 밤하늘로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은빛 달 아래 작은 새는 밤의 장막을 가르며 자유롭게 비상했습니다. 수연은 창가에 서서 새가 사라진 밤하늘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작은 생명을 구했다는 기쁨과 월광사의 신비한 힘에 대한 경외심이 뒤섞인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월광사는 단순히 옷을 깁는 실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상처 입은 생명을 치유하고 절망에 빠진 마음에 희망을 불어넣는 기적의 실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기적은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바느질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그날 밤 수연은 처음으로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작은 새가 되어 은빛 달이 비추는 밤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녔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올가매는 과거의 상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도 이제 막 힘찬 날갯짓을 시작한 작은 새처럼 새로운 희망의 날개가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작은 새를 구한 기적 같은 밤이 지나고 숲에는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밤은 더욱 길고 깊어졌고 세상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수연의 다락방 창문에는 성해가 피어났고 화로의 불꽃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게 타올랐습니다. 수연은 겨울 동안 마을 사람들의 해진 겨울옷을 손보느라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손을 거친 옷들은 하나같이 월광사의 은은한 빛을 품고 입는 이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더 이상 이름 없는 재단사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녀를 달빛 재단사라고 불렀습니다. 눈이 몹시도 많이 내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바깥은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고 다락방은 화로의 온기 덕분에 아늑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수연은 며칠 전 한 노인이 맡기고 간 낡은 명주 솜저고리를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저고리는 너무 낡아서 군데군데 솜이 삐져나와 있었고 비단 천은 색이 바래고 얇아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저고리의 솔기를 뜯어내고 낡은 솜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새로 준비한 부드러운 목화솜을 얇게 펴서 다시 채워 넣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축 처져 있던 저고리가 조금씩 생기를 되찾아갔습니다. 후, 수연은 삐져나온 솜을 정리하다가 문득 손에 닿는 비단의 감촉에 상념에 잠겼습니다. 비록 낡고 해졌지만 손끝에서 느껴지는 부드럽고 매끄러운 감촉은 분명 최상급 명주 비단이었습니다. 그 감촉은 그녀를 순식간에 아득한 과거의 기억 속으로 데려갔습니다. 눈을 감자 눈부시게 화려했던 궁의 침선방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방 안 가득 쌓여있던 오색찬란한 비단들, 금실과 은실로 용과 봉황을 수놓던 수많은 궁녀들의 분주한 손놀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휘하며 왕의 용포를 직접 디자인하던 젊은 날의 자기 자신. 그녀는 궁에서 가장 촉망받는 침선장이었고 그녀의 손끝에서 태어나는 옷들은 단순한 의복이 아닌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칭송받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낮고 해진 솜저고리가 그리고 자신의 거칠어진 손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와 초라한 현재의 대비가 가슴을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왜 그 모든 것을 잃고 이 깊은 산속에서 숨어 살아야만 했을까? 그날의 기억이 악몽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이제 막 즉위한 어린 왕세자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그녀가 온 마음을 다해 지었던 베넷 저고리,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배곡 비단에 아이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길상무늬를 정성껏 수놓은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옷을 입은 왕세자가 원인 모를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면서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시기하여 저고리에 저주의 주술을 걸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왕족을 저주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빼앗긴 채 궁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명성과 자부심이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흑! 수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는데, 그날의 상처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날카로운 파편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원망과 억울함, 배신감에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창가의 월광이 평소보다 훨씬 더 밝고 따스한 빛을 발하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너의 잘못이 아니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작업대 위에 놓인 월광사 실타래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갑지만 부드러운 실의 감촉이 그녀의 떨리는 손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그녀는 실타래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실타래에서 피어오르는 은은한 온기가 그녀의 차가워진 마음속으로 스며들어와 날카롭게 박혀있던 상처의 파편들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과거에 얽매여 스스로를 얼마나 괴롭혀 왔는지를, 궁에서의 화려했던 삶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었음을, 진정한 가치는 반짝이는 비단이나 세상의 명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이 월광사처럼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순수한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요. 수연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솜저고리를 다시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월광사로 해진 부분을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 그녀는 과거의 아픈 기억을 꿰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 기억들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상처 위에 새로운 희망의 자수를 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바늘땀은 더 이상 과거에 대한 원망이 아닌 미래에 대한 조용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 옷을 입을 노인이 남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세상의 모든 상처 입은 마음들이 언젠가는 치유될 수 있기를. 밤이 깊어가고 눈보라는 어느새 잦아들었습니다. 창밖에는 하얀 눈 위에 부서지는 은빛 달빛이 가득했습니다. 수연의 다락방에서는 사각사각 하는 평화로운 바느질 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화해한 달빛 재단사는 이제 세상의 그 어떤 비단보다도 더 곱고 따뜻한 마음의 옷을 짓고 있었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숲에 다시 봄 기운이 찾아왔습니다. 얼어붙었던 계곡이 녹아 힘찬 물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나뭇가지들마다 연두빛 새순이 파릇파릇 돋아났습니다. 수연의 작은 텃밭에도 봄까치꽃과 냉이가 지천으로 피어 완연한 봄이 왔음을 알렸습니다. 수연의 삶도 봄을 맞아 조금 더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동안 움츠렸던 마을 사람들이 다시 그녀의 오두막을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녀의 다락방은 겨우내 묵은 옷을 손보러 온 안악들의 이야기꽃으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수연은 말없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정성껏 옷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녀의 바느질에는 이제 원숙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수연이 텃밭에서 나무를 캐고 있는데 숲길 저편에서 익숙한 지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겨울 동안 한두 번씩 들러 땔감을 나눠주고 가던 마음씨 좋은 박 영감이었습니다. 그는 수연에게 늘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전해주는 유일한 창구이기도 했습니다. 재단사 양반, 일찍부터 부지런하구먼. 박 영감은 지게를 내려놓으며 넉살 좋게 웃었습니다. 그의 지게에는 땔감 대신 이른 봄에만 맛볼 수 있는 향긋한 참중나무 순이 가득했습니다. 영감님, 어서 오세요. 날이 많이 풀렸지요? 수연도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았습니다. 그녀는 박 영감을 위해 시원한 냉이차를 준비했습니다. 둘은 오두막 앞에 작은 툇마루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박 영감은 향긋한 냉이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래, 재단사 양반. 혹시 들었는가? 요즘 도성하니
온통 세자저하의 이야기로 뒤숭숭하다네. 수연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세자저하라는 말에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희미하게 고개를 드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물었습니다. 세자저하시라면 무슨 일이 있나요? 박 영감은 주변을 한번 휘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더욱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쉿, 말이 새나가면 큰일 날 소리지만 저하께서 몇 달째 원인 모를 병환으로 시름시름 앓고 계시다네. 용하다는 의원은 모두 불러 모으고 귀한 약재는 다 써보아도 아무런 차도가 없다고 하더군.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누명을 썼던 그 어린 왕세자가 이제는 장성하여 세자가 되었고 또다시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영감은 수연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이들도 병의 원인을 전혀 짐작조차 못한다는 게야. 맥을 짚어보아도 아무런 이상이 없고 몸에 어떤 병의 징후도 보이지 않는데 저하께서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기력을 잃어가고 계신다지 뭔가.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니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고 몸은 점점 더 쇠약해지고 계신다더군. 악몽. 그 단어가 수연의 귓가에 날카롭게 밝혔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린다는 세자.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작업대 위에 놓인 월광사 실타래를 떠올렸습니다. 월광사로 지은 옷을 입으면 악몽을 꾸지 않는다는 마을 사람들의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라님과 중전마마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시라고 하네. 구슬하고 푸닥거리를 해도 소용이 없으니 이제는 나라의 운명이 어찌 될지 모른다며 백성들의 걱정도 태산 같다네. 박 영감은 혀를 차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참중나물 한 줌을 수연에게 건네주고는 다시 지게를 지고 숲길을 따라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박 영감이 떠난 뒤에도 수연은 한참 동안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마치 귓가에 맴도는 이명처럼 계속해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운명의 장난일까요?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수연의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왕실에 대한 원망과 미움, 그리고 동시에 이름 모를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 젊은 생명에 대한 연민, 두 가지 감정이 그녀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왜 그를 도와야 하지? 그렇게 외면하려 했지만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린다는 세자의 고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녀 역시 지난 몇 년간 매일 밤 악몽 같은 과거의 기억에 시달리며 살아오지 않았던가.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락방에 홀로 앉아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가의 월광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묵묵히 은빛씨를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숲의 나뭇잎들을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녀에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도성에서 온 작은 속삭임은 그렇게 수연의 고요했던 삶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상처를 넘어 더 큰 세상을 향한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박 영감이 다녀간 후 며칠 동안 수연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낮에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밭을 갈고 나무를 캐며 몸을 움직였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세자에 대한 생각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자신을 버린 세상, 자신에게 등을 돌렸던 사람들을 향한 원망이 불쑥 고개를 쳐들다가도 악몽 속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을 젊은 생명에 대한 연민이 그 마음을 덮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안개 낀 숲처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습니다.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매일 밤 달빛 아래서 묵묵히 물레를 돌려
월광사를 잡는 것뿐이었습니다. 삐그덕 하고 돌아가는 물레 소리는 혼란스러운 그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주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마음이 복잡했던 수연은 잠시 바느질을 멈추고 숲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밤의 숲은 고요했고 달빛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리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발길 닿는 대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작은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계곡물은 달빛을 받아 은어떼처럼 반짝이며 흘러내렸습니다. 졸졸졸 하고 흐르는 물소리가 마치 마음을 씻어주는 듯 맑고 청아했습니다. 수연은 계곡가의 바위에 걸터앉아 흐르는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의 감촉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물가에서 자라고 있는 작은 풀들이 들어왔습니다. 연보라색의 작은 꽃을 피운 그 풀은 자란초박이라 불리는 약초였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에게서 자란초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단잠을 자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수연은 홀린 듯 자란초 몇 포기를 조심스럽게 캐냈습니다. 흙을 털어내자 밤 공기 속에 은은하고 청아한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 향기를 맡는 순간 수연의 머릿속에 안개처럼 자욱했던 생각들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원망과 미움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 될 뿐이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결심 하나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세자를 돕는 것은 자신을 버린 왕씨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는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한 생명을 고통에서 건져내고자 하는 한 인간으로서의 순수한 연민의 발로였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수연의 눈빛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란과 고뇌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자리에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자의 악몽을 쫓아낼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그의 밤을 포근하게 감싸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평온한 꿈을 선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그녀는 자신이 자사놓은 모든 월광사 실타래를 꺼내 계곡에서 길어온 가장 맑은 물에 담갔습니다. 그리고 캐온 자란초를 함께 넣어 달빛 아래 꼬박 하룻밤을 두었습니다. 달의 전기와 자란초의 평온한 기운이 실에 온전히 스며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날, 그녀는 그 실을 깨끗한 바위 위에 널어 아침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에 말렸습니다. 실이 마르는 동안 그녀는 숲을 돌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는 온갖 향기로운 풀과 꽃잎들을 모았습니다. 박하, 캐모마일, 라벤더. 그녀의 작은 광주리는 금세 숲의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셋째 날 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녀는 목욕제게하여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고 다락방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월광이 평소보다 더욱 밝은 빛을 발하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작업대 위에 가장 부드러운 무명천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향기로운 풀과 꽃잎들을 얇게 깔고 그 위에 갓 짜낸 목화솜을 푹신하게 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빛과 약초의 기운을 머금은 월광사를 바늘에 꿰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미움과 원망, 슬픔의 찌꺼기들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오직 평화와 사랑, 치유의 기운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맑은 호수처럼 고요해졌을 때 그녀는 비로소 눈을 뜨고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만들려는 것은 단순한 이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잠 못 드는 영혼을 위한 꿈의 누비이불이었습니다. 한 땀 한 땀 그녀는 세자의 평온한 밤을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녀의 바늘땀은 단순한 무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요함, 평화, 안식이라는 단어를 수놓은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다락방은 향기로운 풀냄새와 월광사의 신비로운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연의 바느질은 마치 물 흐르듯 막힘이 없었고 그녀의 온 존재는 이 신성한 작업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때 버림받았던 재단사가 세상의 상처를 향해 내미는 조용하지만 가장 위대한 화해의 손길이었습니다. 꿈을 짜려는 그녀의 결심은 그렇게 고요한 밤의 숲속에서 위대한 기적의 서막을 열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꿈의 누비이불을 만들기 시작한 밤, 숲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숲의 모든 생명들이 그녀의 숭고한 뜻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녀의 작업을 돕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손님은 반딧불이 떼였습니다. 수십, 수백 마리의 반딧불이들이 약속이나 한 듯 수연의 다락방 창가로 날아와 어두운 방 안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 빛은 등잔불처럼 인위적이거나 뜨겁지 않았습니다. 연두빛과 황금빛이 어우러진 그 빛은 부드럽고 따스하여 오히려 수연의 눈을 편안하게 해주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몇몇 장난기 많은 반딧불이들은 그녀의 어깨나 머리 위에 사뿐히 내려앉아 마치 작은 보석처럼 반짝이며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수연이 바느질을 시작하자 숲의 소리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제멋대로 울던 풀벌레 소리가 어느새 일정한 박자를 타기 시작했고 멀리서 들려오던 부엉이의 울음소리는 나지막한 화음이 되었습니다. 계곡물 흐르는 소리는 더욱 맑고 청아해져 마치 검은고 연주처럼 감미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모든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수연의 바느질을 위한 장엄하고 평화로운 교향곡을 연주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누비 이불에 솜을 놓고 천을 덧대려 할 때 어디선가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목화솜이 뭉치지 않도록 골고루 펴주었습니다. 또 그녀가 실을 바꾸기 위해 잠시 바늘을 내려놓으면 창가에 앉아있던 월광이 거미줄을 이용해 새 실을 끌어다 그녀의 손앞에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다락방 문가에서 나지막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들어보니 지난 겨울 그녀의 집 앞에서 밤을 지새우곤 했던 어미 사슴이 갓 태어난 듯한 아기 사슴을 데리고 와 문 앞에 조용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크고 검은 눈망울은 깊은 신뢰와 감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연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미동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숨을 내쉬며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수연에게 어떤 말보다도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수연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 숲이, 온 자연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버림받은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위대한 자연의 일부이자 그들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바느질은 더욱더 깊은 경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그녀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숲의 전기와 달의 기운이 그녀의 손을 빌려 직접 바느질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바늘땀은 이제 단순한 땀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땀은 반딧불이의 빛을 머금어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되었습니다. 어떤 땀은 풀벌레의 노랫소리를 담아 귀에 대면 기분 좋은 음악이 들려오는 음표가 되었습니다. 어떤 땀은 계곡물의 맑은 기운을 품어 만지면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조약돌이 되었습니다. 어떤 땀은 사슴의 따뜻한 숨결을 간직하여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포근해지는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불의 표면에는 어느새 아름다운 그림이 수놓아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연이 살고 있는 이 밤의 숲 풍경이었습니다. 은빛달이 떠 있고 그 아래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는 소나무 숲과 그 사이로 흐르는 작은 계곡, 그리고 그 모든 풍경 속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동물들의 모습, 그 모든 것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시간 가는 줄,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온 존재는 이 꿈의 누비 이불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숨을 내쉴 때마다 이불은 생명력을 얻었고 그녀의 심장이 뛸 때마다 이불에는 따뜻한 온기가 더해졌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밤새 그녀를 도와주었던 숲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제자리로 돌아갈 무렵 마침내 마지막 한 땀이 완성되었습니다. 수연의 무릎 위에는 더 이상 평범한 이불이라고 부를 수 없는 작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밤의 숲이 가진 모든 평화와 아름다움, 그리고 치유의 에너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하나의 작은 우주였습니다. 이불에서는 은은한 달빛과 함께 마음을 안정시키는 자란초와 박하 향기가 피어올랐고 만지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듯한 부드러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완성된 이불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뺨 위로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지난번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로움과 슬픔을 넘어 세상 모든 만물과의 깊은 연결과 사랑을 깨달은 자의 감사와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숲이 함께 짜낸 이 꿈의 누비 이불은 그렇게 한 상처 입은 영혼을 완벽하게 치유하고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친 채 조용히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전쟁에 나간 난군을 기다리던 아내가 부적처럼 쥐어준 거실이라. 하지만 비녀의 주인은 돌아오지 못했고 이 비녀만이 그의 마지막 흔적으로 남아 수백 년을 물속에서 홀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비녀를 든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쟁의 비극은 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의 기다림과 눈물 속에도 있었습니다. 그는 비녀를 통해 이름 모를 여인의 애끓는 슬픔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비녀를 다른 쇠붙이들과 함께 지게에 넣지 않고 자신의 가슴 가장 가까운 곳 옥조각과 함께 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의 지게는 어느새 기억의 조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게의 무게는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그는 흩어져 있던 아픔들을 한 곳에 모아 이제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할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을로 돌아가기 위해 몸을 돌렸을 때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그의 등 뒤를 감쌌습니다. 마치 들판의 영혼들이 그에게 고맙다고 이제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돌려 들판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심하거라. 너희의 아픔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 다시 이 땅에 울려 퍼지게 해주마. 그의 약속은 바람을 타고 들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들판의 밤은 아주 조금씩 고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로 모여 치유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흩어져 있던 상념과 걱정들도 이제 한 곳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목 노인의 따뜻한 손길 안에서 그것들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는 가시가 아닌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한 소중한 재료가 됩니다. 당신의 과거의 상처들이 오늘 밤 당신을 위로하는 자장가로 다시 태어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깊은 잠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꿈의 누비 이불을 완성한 후에도 수연의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불의 마지막 활용 점점을 찍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불을 덮는 사람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닿을 수 있는 따뜻한 기억을 수놓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그동안 애써 외면하고 묻어두었던 자신의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원망과 슬픔의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따뜻했던 순간들을 하나씩 길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깊은 우물 속에서 맑은 물을 길어올리듯 그녀는 조심스럽고 경건하게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바늘이 처음으로 천을 꿰뚫었을 때 그녀는 5살 어린 시절의 어느 봄날을 떠올렸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운 툇마루에 앉아 돌아가신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처음으로 바느질을 배우던 날이었습니다. 작은 고사리 손으로 바늘을 쥐고 삐뚤빼뚤 서툴게 천을 꿰매던 자신과
그런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 딸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구나 하고 따뜻하게 웃어주시던 어머니의 얼굴. 그녀는 그 기억을 이불의 가장자리에 마치 이제 막 피어나는 작은 새싹처럼 수놓았습니다. 바늘땀 하나하나에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칭찬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두 번째 바늘땀이 수놓아질 때 그녀의 기억은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옷 한 벌을 완성했던 12살 소녀 시절로 날아갔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정성껏 만든 분홍색 저고리를 아버지께 선물했을 때 무뚝뚝하기만 하셨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눈시울을 붉히시며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던 그 순간 그녀는 아버지의 크고 따뜻했던 손의 감촉과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사랑의 표현을 떠올리며 노을빛실로 탐스러운 모란꽃 한 송이를 수놓았습니다. 그 꽃은 아버지의 묵묵한 사랑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은은한 향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바늘땀은 그녀가 궁에 처음 들어가 자신의 스승님께 실력을 인정받았던 순간을 담았습니다. 누구보다 엄격했지만 그 속에는 제자를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던 스승님. 그녀가 밤새워 수놓은 손수건을 보시고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시던 그 격려의 손길. 그녀는 그 기억을 단단하고 푸른 대나무로 표현했습니다.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 굳은 의지와 올곧은 장인의 정신이 그 바늘땀 속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수연의 바느질은 계속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밤하늘의 별을 보며 웃고 떠들었던 기억. 자신이 만든 옷을 입고 기뻐하던 사람들의 얼굴, 스승님 몰래 맛있는 다과를 나눠 먹던 소소한 즐거움보. 그녀는 자신의 삶을 수놓았던 모든 행복하고 빛나는 순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불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슬프고 아팠던 기억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기억들조차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궁에서 쫓겨나던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울고 있을 때 어디선가 날아온 반딧불이 한 마리가 그녀의 길을 비춰주었던 작은 기적 같은 순간, 그녀는 그 기억을 칠흑 같은 밤하늘에 떠있는 하나의 작은 별처럼 수놓았습니다. 그 별은 고통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았던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느질을 하는 동안 수연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불행과 상처로만 가득 차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행복했던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니 그 수가 슬펐던 기억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요. 그녀는 그동안 스스로를 불행의 감옥에 가두고 행복했던 기억들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마지막 한 땀을 수놓았을 때 수연은 눈을 감고 완성된 이불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러자 이불 속에 수놓아진 모든 행복한 기억들이 한꺼번에 그녀의 마음속으로 밀려들어와 그녀의 지난 상처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 안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이제 이 꿈의 누비 이불은 단순한 이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연이라는 한 인간의 삶의 정수이자 상처를 이겨낸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불을 덮는 사람은 단순히 몸의 온기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수연이 겪었던 모든 행복과 사랑, 그리고 역경을 이겨낸 용기의 기억들을 고스란히 전달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곱게 접어 가장 부드러운 하얀 천으로 감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이불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밤은 깊었고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이 이불과 함께 다시 한번 도성을 향하게 될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놀랍게도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하고 단단했습니다. 행복한 기억으로 가득 찬 그녀의 마음은 이제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운명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곤 합니다. 수연이 꿈의 누비 이불을 완성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비 오는 날 오후였습니다. 궂은 날씨 탓에
마을 사람들의 발길도 끊기고 다락방은 빗소리와 화로의 장작타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수연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으로 보이는 젖은 숲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두막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깊은 숲속 굳은 날씨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기에 수연은 의아한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흠뻑 젖은 채 몹시 지쳐 보이는 한 중년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값비싼 비단 도포를 입고 있었지만 흙탕물에 더럽혀져 몹시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는 깐깐해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총명해 보였습니다. 길을 잃었소. 잠시 비를 피하고 온몸을 좀 녹일 수 있겠소? 사내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수연은 그의 행색으로 보아 필시 도성에서 온 높은 신분의 관리일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비에 젖은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누추하지만 들어오시지요. 수연은 사내를 안으로 안내하고 따뜻한 화롯가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른 수건과 자신이 지은 깨끗한 무명옷을 건넸습니다. 사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수연은 말없이 생강차를 진하게 끓여 사내에게 건넸습니다. 사내는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한참 동안 말없이 차만 마셨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그의 굳은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사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한성부 판윤을 지내고 있는 이정현이라 하오. 사냥을 나왔다가 일행을 놓치고 길을 잃어 그만 여기까지 오게 되었소. 네, 수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한성부 판윤이라면 도성의 행정과 사법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그녀의 억울한 사건 또한 그의 손을 거쳐 처리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수연은 애써 표정을 감추고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숲에 사는 재단사일 뿐입니다. 이정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락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방은 비좁고 낡았지만 먼지 하나 없이 정갈했고 곳곳에 주인의 섬세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한쪽 구석에 곱게 개켜져 있는 꿈의 누비 이불에 머물렀습니다. 하얀 천에 쌓여 있었지만 그 안에서 새어나오는 범상치 않은 기운을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평온한 곳이구려. 바깥 세상의 모든 시름이 이곳에서는 힘을 잃는 것 같소. 이정현은 나지막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뇌와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대감께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신지요?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이정현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라의 녹을 먹는 자가 어찌 근심이 없겠소. 요즘은 특히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소. 매일 밤 세자저하의 고통받는 얼굴이 떠올라 수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정현은 그녀의 반응을 살피지 못한 채 자신의 답답한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어린 왕세자 저하께서 저주에 걸렸다는 흉흉한 사건이 있었어. 그 배후로 당시 최고의 침선장이 지목되었지. 나는 그때 그 사건의 수사를 맡았었소. 나는 그녀의 결백을 믿었소.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맑고 올곧았고 평생을 바늘과 실에만 바친 장인이었소. 하지만 모든 증거와 정황이 그녀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고 나 또한 어쩔 도리가 없었소.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나야만 했지. 이정현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무릎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단 하루도 그 일을 잊은 적이 없어. 혹시 내가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닐까, 억울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에 시달려왔소. 그런데 최근 세자 저하께서 그때와 똑같은 병증으로 쓰러지셨소.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쇠약해지고 계시지. 나는 직감했소. 이것은 저주가 아니며 그 침선장은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라고. 이정현은 괴로운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수연은 그의 고백을 들으며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오랜 원망과 미움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등을 돌렸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자신의 결백을 믿어주고 괴로워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꿈의 누비 이불을 감싸고 있던 하얀 천을 걷어냈습니다. 이불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어두운 다락방이 환해지며 은은한 향기가 방 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이정현은 넋을 잃은 채 그 아름다운 이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꿈의 누비 이불입니다. 악몽을 쫓고 평온한 잠을 가져다주는 이불이지요. 수연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불에 담긴 사연과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정현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숲은 안개에 휩싸여 더욱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정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수연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이 이불을 제게 잠시 빌려주시겠소? 이것만이 세자저하를 구할 유일한 희망인 것 같소. 수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이 사람을 위해 자신이 이 이불을 만들었다는 것을. 숲속에서의 우연한 차 한 잔은 그렇게 얽히고 설킨 운명의 실타래를 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정현은 수연에게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 꿈의 누비 이불을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불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기운과 수연의 깊은 눈빛 속에서 모든 해답을 찾은 듯 했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반드시 좋은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소. 그 말을 남기고 이정현은 안개가 자욱한 숲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연은 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랫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을 떠난 이불이 부디 그 소임을 다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때부터 꿈의 누비 이불의 고요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불은 이정현의 품에 안겨 며칠 동안 세상을 향한 느리고 조심스러운 여행을 했습니다. 이 여정은 화려하거나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소리 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세상의 소란을 비껴가는 고요하고 묵묵한 길이었습니다. 첫 번째 여정은 안개 낀 숲을 빠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정현은 말을 타지 않고 오직 자신의 두 발로 땅을 밟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불을 행여 다치게 할까? 그는 자신의 심장처럼 소중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숲의 나무들은 마치 이불을 배웅이라도 하듯 이슬 맺힌 가지를 늘어뜨려 길을 터주었고 새들은 지저김을 멈추고 조용히 그들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이불은 숲의 맑은 공기와 축축한 흙냄새 그리고 이별의 아쉬움을 가득 머금었습니다. 숲을 빠져나오자 드넓은 들판이 나타났습니다. 마침 해가 저물고 있어 하늘은 온통 붉은 노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정현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노을을 배경으로 이불을 펼쳐보았습니다. 이불 위에 수놓아진 숲의 풍경이 저녁 노을을 받아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빛났습니다. 이불은 지는 해의 마지막 온기와 하루를 마감하는 농부들의 평화로운 숨결을 자신의 품 안에 담았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이정현은 작은 시골 주막에 들러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는 이불을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자신의 침상 가장 깊은 곳에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그날 밤 주막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항상 시끄럽게 떠들던 나그네들도 고단한 하루에 지쳐 코를 골던 장사꾼들도 모두 약속이나 한 듯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불이 뿜어내는 평화의 기운이 자신도 모르게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준 것이었습니다. 이불은 하룻밤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의 고단한 꿈과 한숨, 그리고 내일에 대한 소박한 희망들을 자신의 문예 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다음 날 이정현은 작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삐걱삐걱하는 노 젓는 소리와 잔잔한 물결 소리만이 사방에 가득했습니다. 강물 위에는 부드러운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멀리 보이는 산의 모습은 한 폭의 동양화처럼 아련했습니다. 이정현은 강 한가운데서 뱃사공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불을 꺼내 강물에 살짝 적셨습니다. 그는 이불에 묻었을지도 모를 세상의 먼지를 씻어내고 강에 맑고 순수한 전기를 불어넣어주고 싶었습니다. 이불은 강의 차갑지만 상쾌한 기운과 유유히 흐르는 시간의 영원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며칠에 걸친 여정 끝에 마침내 저 멀리 도성의 높은 성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성은 수연의 숲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과 근심, 기쁨과 슬픔이 뒤섞여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정현은 도성문을 들어서기 전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이불을 단단히 고쳐 안았습니다. 그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도록 깊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어둡고 후미진 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궁궐담장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담벼락 밑에 이르자 약속된 장소에서 검은 복면을 한 내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자의 최측근으로 이정현과 뜻을 함께하는 충신이었습니다. 대감, 무사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계획대로다. 저하께서는 어떠신가? 여전히 밤마다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어서 이것을.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이정현은 내시에게 조용히 이불을 건넸습니다. 이불이 한 사람의 손에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건네지는 순간 마치 운명의 바통이 전달되는 것처럼 공기 중에 미세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내시는 이불을 품에 안고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불의 고요한 여정은 그 마지막 목적지인 잠 못 드는 세자의 침소를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숲의 평화와 노을의 온기, 나그네들의 꿈, 그리고 강의 맑은 전기를 모두 품에 안은 이불은 이제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마지막 준비를 마친 채 조용히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자의 침소는 깊은 어둠과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값비싼 약재 냄새와 잠 못 이루는 밤이 만들어낸 답답한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용상 위에는 젊은 세자가 식은땀을 흘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미간은 고통스러운 듯 깊게 주름져 있었습니다. 그는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어김없이 찾아오는 악몽의 군대와 보이지 않는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의 꿈속에서는 몇 년 전 자신이 입었던 베넷 저고리가 피를 흘리며 그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원망의 목소리들이 그의 귓가를 맴돌며 그의 죄를 묻고 있었습니다. 네가 억울한 사람을 내쫓았다. 너의 편안함을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졌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어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침소의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충직한 내시가 꿈의 누비 이불을 들고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세자를 모시는 나인들을 모두 물리고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펼쳤습니다. 이불이 펼쳐지는 순간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무겁고 답답한 공기가 일순간에 맑고 상쾌하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은한 풀꽃 향기가 방 안에 퍼져나가며 지독한 약재 냄새를 씻어냈습니다. 내시는 조심스럽게 세자의 몸 위에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어떤 기적도 즉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세자는 여전히 악몽 속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미세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그의 호흡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쁘고 불규칙했던 그의 숨결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깊고 평온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불이 그를 대신해 숨을 쉬어주는 것처럼 그의 폐부 깊숙한 곳까지 맑고 깨끗한 숲의 공기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다음으로 그의 굳어있던 몸이 부드럽게 이완되기 시작했습니다. 꽉 움켜쥐고 있던 두 주먹이 스르르 풀리고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던 얼굴 근육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불의 부드러운 감촉과 따스한 온기가 그의 온몸을 감싸고 있던 긴장의 갑옷을 한 겹 한 겹 벗겨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꿈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피 흘리는 베넷저고리와 원망의 목소리들이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어느 고요한 숲속에 서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은빛 달이 떠 있고 수만 개의 반딧불이들이 별처럼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귓가에는 시원한 계곡물 소리와 감미로운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밑에서는 부드러운 흙의 감촉이 느껴졌고 코끝에는 향기로운 꽃내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지난 몇 달간 느껴보지 못했던 완벽한 평화와 안식을 느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작은 오두막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두막의 다락방 창문으로는 따뜻한 등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홀린 듯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한 여인이 고요히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에게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자비로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바늘땀 하나하나가 별이 되고 꽃이 되는 것을 그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은 문득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세자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죄책감과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자신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썼던 그 침선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고통을 치유해주기 위해 이 아름다운 꿈을 선물했다는 것을.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세자는 꿈속에서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참회와 감사, 그리고 용서의 눈물이었습니다. 침소는 이제 완벽한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내시는 세자의 얼굴에 나타난 평화로운 미소를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지난 몇 달간 왕실 전체를 뒤덮었던 어둡고 긴 밤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꿈의 누비 이불은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악몽을 쫓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얽히고 설킨 원망과 죄책감의 매듭을 풀고 상처 입은 두 영혼을 화해시킨 위대한 치유의 밤이었습니다. 악몽 없는 첫날 밤이 지나고 도성에는 새로운 희망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자의 침소에는 기적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몇 달간 단 한 번도 편안한 아침을 맞은 적 없었던 세자가 마치 갓난아기처럼 평화로운 얼굴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옅은 홍조마저 돌고 있었습니다. 밤새 그의 곁을 지켰던 내시와 나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세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난 것이 아니라 마치 긴 여행에서 막 돌아온 사람처럼 맑고 총명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물을 좀 다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내시가 감격에 겨워 떨리는 손으로 물을 건네자 그는 단숨에 물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밤새 고여있던 어둡고 탁한 기운을 모두 몰아냈습니다. 내가 아주 긴 꿈을 꾼 것 같구나. 아름다운 숲과 따뜻한 바느질에 대한 꿈을. 세자는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그의 말에 내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자가 기적적으로 회복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온 궁궐로 퍼져나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나라님과 중전마마는 한 걸음에 달려와 아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이들은 세자의 맥을 짚어보고는 하룻밤 사이에 기력이 완벽하게 회복된 것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나라님은 세자에게 지난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세자는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바마마, 소자는 지난밤 꿈을 통해 모든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몇 년 전 침선장 사건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것이 틀림없습니다. 부디 그날의 사건을 재조사하여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세자의 간청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신하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파헤치는 것은 왕실의 권위에 흠집을 낼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자의 눈빛은 너무나도 확고했고 그의 말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이정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숲속에서 겪었던 신비한 경험과 꿈의 누비이불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에게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세자의 말에 힘을 실어 재수사를 강력하게 청했습니다. 나라님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과 평생을 강직함으로 살아온 신하의 충언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과인이 어리석었다. 진실을 외면한 죄 모두 과인에게 있다. 여봐라, 당장 의금부를 열고 침선장 사건을 원점부터 다시 조사하라. 왕의 언명이 떨어지자 사건의 재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정현이 직접 수사의 총책임을 맡았고 그는 가장 먼저 당시 사건의 증거와 기록들을 샅샅이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그리 오래가지 않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세자의 베네 저고리에서 발견되었다는 저주의 부적은 사실 누군가에 의해 교묘하게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당시 수연의 재능을 시기하여 그녀를 몰아내고 침선장의 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한 상궁의 추악한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 앞에서 범인은 결국 자신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질투심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해 눈물로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때는 늦은 후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은 요란하거나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벽빛이 어둠을 조용히 밀어내듯 아주 자연스럽고 순리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억울한 희생양도 잔인한 복수도 필요 없었습니다. 진실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빛이 되어 지난 몇 년간 왕실을 뒤덮고 있던 어둠의 그림자를 완벽하게 걷어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세자를 구한 것은 값비싼 약재나 신통한 굿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억울한 누명 속에서도 원망 대신 용서를 택했던 한 여인의 따뜻한 마음과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 있는 사람들의 의지였다는 것을. 도성에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백성들은 억울하게 희생되었던 달빛 재단사의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하며 그녀의 어진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새벽빛처럼 밝아온 진실은 그렇게 한 나라 전체를 치유하고 더 밝은 아침을 향해 나아갈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누명이 벗겨지고 도성에 평화가 찾아온 지 며칠 후 숲속의 작은 오두막에 예기치 않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차려입은 궁의 내시들과 왕의 교지가 담긴 함을 든 사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연의 오두막 앞에 당도하여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그녀를 찾았습니다. 수연은 텃밭에서 나무를 캐다가 낯선 행렬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들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사신은 수연의 앞에 서서 나라님의 교지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이르노니 그대의 억울한 누명을 이제야 벗겨주게 된 것을 심히 통탄스럽게 생각한다. 그대의 깊은 마음과 신비로운 바느질 솜씨가 세자를 구하고 이 나라의 어둠을 걷어내었으니 그 공이 실로 지대하다. 이에 과거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대를 다시 궁의 수석 침선장으로 복위시키고자 하니 부디 궁으로 돌아와 과인을 돕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그 재주를 펼쳐주기 바란다. 교지가 낭독되는 동안 수연은 말없이 서서 숲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이 소나무 숲을 지나는 소리,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 지난 몇 년간 그녀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던 자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사신은 교지를 다 읽고 정중하게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침선장 어른, 이제 저희와 함께 궁으로 돌아가시지요. 모든 이들의 시선이 수연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그녀가 기뻐하며 초대에 응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억울하게 빼앗겼던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되찾고 다시 화려한 궁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모든 이들이 바라는 행복한 결말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수연은 쉽사리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자 두 개의 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나의 길은 다시 궁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명예와 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존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암투와 시기, 질투가 도사리고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길은 이 숲에 남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독과 가난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달빛과 별, 그리고 그녀의 작은 친구인 월광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완벽한 평화와 자유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사신을 향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오나 저는 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신은 당황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이지 않습니까? 수연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되찾고 싶었던 것은 명예나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 이 숲에서 이미 그것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오두막을 돌아보았습니다. 낡고 초라했지만 그곳은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락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텃밭과 작업대 위에 낡은 물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들은 그녀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화려한 비단으로 왕의 옷을 짓는 침선장이 아닙니다. 저는 달빛으로 실을 자사 상처 입은 마음을 꿰매는 달빛 재단사입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바로 이 어둡고 소외된 세상의 그늘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신은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깊은 탄식과 함께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모두 버리고 더 낮은 곳으로 향하려는 그녀의 선택 앞에서 그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사신과 내시들은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숲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수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호미를 들고 나무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오라는 세상의 초대를 거절한 그녀는 이제 스스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이지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더 큰 여정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자신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궁으로의 복귀를 거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도성은 다시 한번 그녀의 이야깃거리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초월한 그녀의 삶에 깊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나라님과 세자는 그녀의 뜻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더 이상 그녀에게 궁으로 돌아올 것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가 숲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누구도 그녀의 삶을 방해하지 말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해민의 침선장이라는 새로운 칭호를 하사했습니다.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침선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수연의 삶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숲속 오두막에서 매일 밤 달빛으로 실을 잡고 사람들의 낡은 옷을 기워주며 소박하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면면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를 찾아오는 이들은 단순히 낡은 옷을 맡기는 가난한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녀의 신비로운 바느질 솜씨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진 과부, 과거의 끔찍한 기억 때문에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는 늙은 군인, 세상의 편견에 상처받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젊은 학자까지 수연은 그들을 모두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옷을 기워달라는 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상처를 상징하는 작은 물건들을 하나씩 받았습니다. 과부에게서는 남편이 남긴 낡은 손수건을, 늙은 군인에게서는 빛바랜 군복 조각을, 젊은 학자에게서는 찢어진 책의 한 페이지를, 그리고는 밤이 되면 그녀는 그 물건들을 월광사로 정성껏 꿰매어 하나의 아름다운 조각보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바느질은 단순한 수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한 치유의 의식이었습니다. 한 땀 한 땀 그녀는 그들의 슬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고통을 위로했습니다. 그녀의 바늘땀은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고 월광사의 신비로운 빛은 그들의 어두운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조각보가 완성되어 갈수록 신기하게도 그들의 마음의 병도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세자가 예고 없이 그녀의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병약한 소년이 아닌 한나라를 이끌어갈 늠름하고 지혜로운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지위를 상징하는 화려한 용포 대신 수연이 지어준 것과 비슷한 소박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침선장 덕분에 나는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치유할 수 있었소. 이제야 비로소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될 준비가 된 것 같소. 수연은 말없이 미소 지으며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세자는 그녀가 만들고 있는 마음의 조각보를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침선장, 부디 궁으로 돌아와 주시오. 하지만 예전과 같은 수석 침선장의 자리가 아니오. 궁의 가장 후미지고 조용한 곳에 침선장을 위한 작은 공간을 마련해 드리겠소. 그곳에서 침선장처럼 마음의 상처를 입은 궁인들과 백성들을 위해 이 마음의 바느질을 계속해 주실 수는 없겠소? 수연은 그의 제안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세상과 담을 쌓고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그들의 상처를 함께 보듬어 안는 것임을. 그리하여 수연은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침선방이 아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낡은 별채에 자신의 새로운 작업실을 꾸렸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월광제, 개공, 즉 달빛의 집이었습니다. 월광제는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신분을 막론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은 누구나 그곳을 찾아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수연의 따뜻한 바느질을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의 바느질은 온 나라에 퍼져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은 또 다른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에도 저 높은 궁궐의 가장 후미진 곳에서는 희미하지만 따뜻한 등불빛 하나가 새어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 불빛 아래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된 달빛 재단사가 누군가의 아픈 마음을 위해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겠지요. 그녀의 창가에는 여전히 오랜 친구인 은빛 거미가 고요히 달빛으로 실을 잡고 있을 테고요. 이 긴 이야기가 오늘 밤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밤이
달빛 재단사의 바느질처럼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이제 편안히 눈을 감고 깊은 잠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세요. 잘 자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밤바느질에 온기를 더해주세요. 당신의 평온한 밤을 위해 저희는 계속해서 따뜻한 이야기를 찾겠습니다. 이 소리가 울려 퍼지는 한 다시는 어떤 슬픔도 우리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성문에 걸린 옥풍경을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대행, 그렁 하고 울려 퍼지는 소리는 온 마을을 축복하는 듯 웅장하고 힘차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과 기쁨만이 가득했습니다. 고요한 마을에 마침내 진정한 아침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옵니다. 당신의 길고 어두웠던 밤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눈을 뜨면 당신을 맞이하는 것은 따스한 햇살과 희망의 노래입니다. 지난밤의 깊은 휴식으로 당신의 몸과 마음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당신은 이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삶의 옥풍경에 맑은 소리가 함께하기를, 당신의 모든 걸음걸음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후로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어귀의 고목나무와 성문에 걸린 옥풍경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맑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늘 평온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옥풍경 소리보다 더 맑게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들판 또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슬픔의 기운이 감돌지 않는 그곳에는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평화의 언덕이라 부르며 맑은 날이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소풍을 가곤 했습니다. 목노인은 다시 예전의 평범한 대장장이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농기구를 고쳐주고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주며 조용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괴팍한 늙은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의 가장 지혜로운 어른으로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아이들은 종종 대장간에 놀러와 목노인이 옥풍경을 만들었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면 노인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화롯가에 아이들을 둘러앉히고 오래된 이야기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이 마을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단다. 그의 이야기는 쇠의 아픔과 옥의 노래, 그리고 바람의 약속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어 세대를 거듭하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목노인도 평화로운 잠과 함께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평화의 언덕, 옥풍경 소리가 가장 잘 들리는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그의 무덤가에는 사시사철 맑은 풍경 소리가 자장가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당신이 듣고 있는 이 소리가 바로 그 옥풍경의 기억입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속에는 수백 년 전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로하던 목노인의 따뜻한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속에는 침묵하던 옥이 마침내 찾아낸 맑고 청아한 첫 번째 목소리가 숨쉬고 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느껴보세요. 그 속에는 모든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고 마침내 평화를 노래하게 된 쇠의 깊은 울림이 살아 있습니다. 이 모든 소리들이 하나가 되어 지금 당신의 곁에서 가장 편안한 자장가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으세요.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모든 걱정과 불안을 이 바람 소리에 실어 멀리 날려 보내세요. 당신의 호흡은 밤의 리듬처럼 깊고 고요해집니다. 당신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져 끝없는 평화의 바다 위를 유영합니다. 목 노인의 손에서 태어난 치유의 소리가 오늘 밤 당신의 꿈을 지켜줄 것입니다.
당신의 잠자리는 그 어떤 슬픔도 침범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옥풍경의 노래는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할 때면 언제든 당신의 마음속에서 다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디 좋은 꿈 꾸시길.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가 당신의 편안한 밤에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그는 그림을 그리면서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존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자신 또한 그 거대한 생명의 그물망 속의 일부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이 이틀 무렵 그는 마지막으로 하늘의 달을 그렸습니다. 둥글고 밝은 달의 모습을 그리자 방 안은 잠시 대낮처럼 환해졌다가 이내 그림이 사라지면서 원래의 어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밤새 그림을 그렸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은 맑은 샘물처럼 깨끗하고 평온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신을 위한 시를 쓰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화려한 문장이나 심오한 철학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세상 만물을 사랑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순수한 마음이었음을 그는 밤새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정화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담감을 버리고 그저 그리는 행위에 몰입함으로써 그는 마침내 글을 쓸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상태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묵묵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그의 마음이 온전히 준비되었을 때 그의 붓끝에서는 자연스럽게 강희신을 위한 시가 피어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구미호의 붓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필기구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준 스승이자 그의 닫힌 마음을 열어준 열쇠였습니다. 그는 이제 달빛 아래에서 첫 필획을 긋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그의 운명을 바꿀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